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이 바보들이 또 영화를 바꿨습니다. 바보들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립니다. 오늘 영화는 수상한 그녀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6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9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능적인 남자이제 얘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힘이 없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관능적이에요. 마른 장작이 더 잘 탄다. 잠긴 목소리가 더 잘한다. 안녕하세요. 법칙적인 남자 김은정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아니 저기 제가 두 가지 사과드릴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사과를 할게요. 뭘 사과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가 많이 판단할게요. 만든 이제는 사과할 거리.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하나는 오늘 영화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목 보고 뭐 아셨겠지만 성룡 특집을 한다고 해놓고 수상한 그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상영관이 너무 없더라고.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따거를 스크린에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상영관이 없어. 아니 한국까지 오셨으면 좀 상영관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상영관도 없고 뭐 해피투게더 뭐 이런데 여러 군데 나오던데. 망작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수상한 그녀가 그렇게 재밌다는 평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수상한 그녀로 긴급 영화를 바꾼 거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방송을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1년 거의 반 2년이 다 돼가요. 2년이에요, 좀 있으면. 하면서 업로드기를 늦춘 적이 없는데 납품 일자를 따박따박 지켰지. 지난주 설이었나? 설에도 제가 목요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최초로 오늘은 금요일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유는 저 형수가 갑자기 군대를 가요. 지금 제가 멘붕이 왔어요. 지금 형수가 갑자기 군대를 가는 바람에 지금 이승훈 PD가 멘붕이 왔어요. 몇 살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형수요. 형수요. 저 형수가 81년생 34. 군대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승훈 PD가 멘붕이 와서 여러분 제대할 수 있을까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영화 바꾼 거로 사과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아니. 사과하지 마세요. 이런 일에 사과할 거면 매일 사과해야 돼. 사과하지 마. 근데 그거 근데 저 진짜 사나이 가는 거 깠나? 아직 안 까지 않았어? 그래요? 알아서 편집하세요. 알아서 그걸. 편집하세요. 이거 다 날리고. 그 제가 원래 화요일에 녹음을 해야 기사 되는데 났어요. 기사 났어요? 났으면 내가 됐어요. 봤는데 뭘. 났으면 34살에 진짜 야, 사나이가 네 DJ 관심 좀 가져라 좀. 정말. 야 지금 관심 가질 틈이 내 없어. 걱정은 제대 안 하고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관심 가질 틈이 없어요. 지금 스케줄 소화하느라 바빠 죽겠어. 난리 났죠.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은 담당 PD는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과할 일은 왜냐하면 그 전에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영화를 바꾸는 거. 두 번째 일은 미리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고지잖아요. 고지를 하면 사과할 수는 없어요.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늦게 업데이트 되는 바람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 약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오. 너 지금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려도 평생이 모질라. 과거사는 이제 지겨워. 우리 미래를 향하자. 이제서야 미래지향적인 형을 과거 따라오는 얘기는 거야? 그만해.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과거 얘기할 거야? 그래. 언제까지 2차 대전 얘기하고 식민시대 얘기하고 이럴 거야. 미래를 지향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이혼했으면 X는 잊어야지. 어. 자꾸 이혼한 와이프 얘기하고 이러면 되나? 그 그치? 늦게 업데이트 되는 바람에 제가 최근에 그 프로그램이 끝날 거라고 발언 드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끝날 위기가 야 이거 사과야. 이랬다 저랬다 한 거. 사과드립니다. 이거 사과해.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 아세요? 뭐야? 회사에서 씨발 때려쳐야지. 이런 애들이 정년까지 간다. 보통 정말 본부장님하고 그래요. 사장님 하시는 분도 정말 봤어요. 그래요. 내가 진짜
아유 못해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정년 채우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리고 묵묵히라는 사람도 있죠. 갑자기 만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막 열심히 뭐 새벽 3시까지 매일 일하고 이래도 꾸준히 묵묵히 한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뿍 던지고 빵 사라진다. 우리 부서에도 좋은 얘가 있잖아. 고씨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희한해. 상상을 초월한. 고씨 팟캐스트 계속 하시나요? 광산 팟캐? 참 희한해 모르겠네요, 정말. 그거. 그 그 형 형이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만두기 되게 힘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저희 과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음.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문화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남자 그분도 뭐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분 외국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분 그 아르헨티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아, 한국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정말 그 회사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때가. 아니 이건 미국 사람이나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도 그만두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뻑 던지길래 내가 아 이분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변호인이 1,000만 갈 걸 예상했나? 그러고 때려쳤나? 그랬나? 아, 엊그제 이 사람 참 돌려치기는. 그러지 않아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왔었어요. 고민정 12층에. 선배가 나 못 봤네 어제. 요즘 계속 SDF 일을 관련해서 아트 디렉터로 하고 아트 계시니까. 디렉터로 해요. 지금 그래서 그 회의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그날은 사무실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전히 그는 멋있더라고요. 회사를 나가나 안에 있나. 아니 근데 그의 약점이 있다면 너무 멋있어. 사람이 그냥 적당히 멋있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어. 멋은 충분한데 머리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민석이 형 미안해. 기사 안 났나요?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 근데? 새끼 너 사과해. 죄송합니다. 기사가 안 났는데 너 미리 사과해. 알았네요. 너 사과해. 편집해야겠구나. 역시 아니 제가 내일 아침에 기사 나면 상관없잖아요. 안 나면 어떡해. 도전? 도박? 지금 기사를 냅시다. 도박? 뭘 도전해. 그래. 진짜 사나이 팀에다가 빅동을 안겨줘야 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화요일에 우리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 누가 외국에서 온 거야 도대체? 어? 요르단 공주라도 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청도에서 아저씨 하나 왔어요. 뭐야? 청도에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저씨 손님하고 뭐 속 끌고 왔어요? 놀아줘야 소싸움하러 돼서 왔어요? 놀아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녹음이 늦었어요. 녹음이 늦은 바람에 원래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스케줄이 안 나와서 아우 정말 진짜 그만하자. 정말 설경구 데려오고 싶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두두두두두. 변명이고 지금 현재 시간 목요일 2월 5일 2월 6일이구나. 2월 6일 목요일 11시 30분입니다. 근데 그 말도 참 웃기는 게 변명이란 게 원래 다 비겁한 거 아니야? 맞아. 당당한 변명입니다. 이상하잖아. 아니 비겁하지 않은 변명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애가 말 시켜가지고 돌아봤는데 선생님 너 이 새끼 왜 고개 딴 데를 돌리냐고 했을 때는 옆에 애가 말 시켰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니 옆에가 말 시켜도 돌아보지 지가 말았어야지. 집중하면 돌아보지 말았어야지. 니들 그렇게 살았니? 니들 아니잖아. 니들 돌아보면서 살았잖아. 형, 정확히 얘기할게. 훈종이는 안 돌아보는 애였을 수 있어. 그리고 형은 돌아보는 애였을 수 있어. 넌 말 시키는 애지. 난 말 시키는 애지. 난 그 뒤에서 치는 애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닌데요? 나는 정말 우리 엄마가 늘 이렇게 어디 경찰서나 학교 이렇게 불려가면 엄마가 늘 얘기했어. 우리 애가 잘못해서 친구들을 깨워도 보통 그 중에 어머님 100분 오시면 99분은 우리 애가 원래는 심성이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보통 그러시죠. 그 한 분이 이승훈 PD 어머님이셨구나. 우리 엄마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 늘 바람몰이를 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새끼 돼지 왕인데? 철이라고 합니다. 왕이네. 자, 어쨌든 우리 이재 PD 네. 다구리 다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2월 4일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좀 화제작 관능의 법칙 시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 이게 그렇게 재밌다며? 재밌어요. 예전에 시나리오를 몇 개 봤어요, 제가. 네. 시나리오 몇 개 봤는데 몇 개 버전을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시나리오 딱 써가지고 그대로 영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몇 곳씩 씁니다, 보통. 그 원더풀 라디오도 한 10몇 곳, 12곳, 13곳. 보통 뭐 20곳, 20곳까지도 많이 가죠. 그냥 흔히 가잖아요. 20곳까지는 많이 가죠. 음. 굉장히 많이 가요. 하여튼 시나리오를 제가 한 두세 버전을 봤는데 영화가 훨씬 잘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 건치린 감독님의 권치린 감독님이, 연출력과 역시 문소리, 당신이 조민수 117번째로 좋아하는 감독님 다워요.
그리고 일단 배우들이 연기를 기본으로 다 받쳐주니까 뭐 엄정화, 문소리 뭐 우리가 믿고 보는 배우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경영까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영화 개봉할 때 우리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뭐 에일리언의 감독, 뭐 어쩌고 저쩌고의 캐리비안 베이의 제작진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관음의 법칙 예고에 권친인 감독 명필름 제작, 그 건축학개론의 명필름 제작 이게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 그러니까 뭔가 싫지 않더라고. 넷밀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말을 해도 명필름에서 얘기를 해도 워낙에 그쪽 멜로 쪽이나 이런 쪽은 워낙에 인정받은 제작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둘 다 그 방면의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그럼 둘 다. 요번에 노벤버 레인 개봉할 때 원더풀 라디오의 이재익 권친 아니요. 이름만. 그냥 이름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형 이름은 안 그냥 이름만. 세 글자만 다. 어쨌든 시사를 보러 갔는데 그 시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자 시사도 있고 일반 시사도 있고 이런데 VIP 시사라서 이제 배우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원 씨도 있고 뭐 주원 씨가 누구예요? 주원 뭐 주원 모르겠네. 주원 씨라고 저 남자 배우 있습니다. 아 예. 모를 수도 있죠. 주원이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PD로서 약간 그 인물 테마 같은 느낌은 있지만 죄는 아닙니다. 주원이라고 1박 2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1박 2일 안 보니까 그럼 몰라도 돼 평생. 너 평생 너 1박 2일 보기만 해봐 이 새끼야 너. 1박 2일 강호동 나오는 거 아니야? 영화도 나와 정말 내가 찍었었잖아. 진짜 이 시점에서 주원 팬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응징해 줘야 돼요. 주원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니 영화도 있었어요. 특수본이라고. 특수본 못 봤어요?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 저 김하중하고 나왔던 영화 몰라요? 전혀. 하지 마. 그래 그럼 때려쳐. 때려쳐. 김하- 얘기하세요. 김한중 씨 요새도 영화 찍어요? 하여튼 뭐 이 아저씨. 뭘 아저씨야 어린애인데 새파란 너보다 어린애인데. 띠동갑이야 띠동갑. 이 아저씨 그 각시탈 나온 아저씨 아니야? 그 각시탈? 그래요. 주원 미안해요. 근데 주원. 최고 히트작이 뭐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굿닥터 영화는? 특 7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에 나왔어. 나 7급 공무원 특수본부 부닥거는데 수사대인가 이거 특수본 7급 공무원에 어디에 나오지? 특수본이 그나마 영화 중엔 제일 나아요. 특수본 나쁘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주원 씨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들이 또 누구 내가 또 나 배우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래. 뭐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는데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앉아서 디프는 어디서 했어요? 그 건대 롯데시네마 밑에 바로 호프가 있어요. 큰 호프. 시작했는데 마침 그 우리 저 돼지왕 우리 양 감독님 나오셨더라고요. 연 감독님, 양 감독, 안 양 감독은 감독은 또 양두원이지. 하여튼 막 헷갈리네. 야, 형 마흔이야, 씨발 이런 거 넘어가. 하여튼 우리 저 영 아니 감독님. 주원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지금 어디서 지금 야 연상호지 연상호 양상호지. 지금 연상호 한다고 아이, 잘난 체 하는 뭐야. 거야? 주원 그럼. 모르는 새끼가? 주원 좀 모를 수도 있지. 왠지 한 5년 뒤에 주원이랑 저기 DJ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연상호 감독을 비롯해서 많은 또 감독님들도 와 계셨고, 나 그 또 놀란 게 당신은 그 조정치보다 더 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장항준 감독이라고. 저쪽에서 장 감독이 걸어오는데 문소리 씨가 이번에 그거 했으니까 저기잖아요. 놀라 소리 질 뻔했어요. 뭐가 저기예요? 주연을 했잖아. 그 문소리 씨 아니구나. 지금 그래요.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딴 감독님이 헷갈렸네. 하여튼 당신 닮은 장강준 감독 알죠? 나 알아요. 굉장히 닮았어. 셋이 모이면 지금 장준환 감독이 장강을 얘기하고 싶었던 헷갈렸는데 거죠? 셋이 모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난 실제로 봤잖아 바로 옆에서. 비슷하게 생겼어. 체격도 호리호리한데 살짝만 살 좀 빼봐. 오케이. 아니 살 빼서 장항준 닮아서 그게 뭐야? 그러네요. 진짜. 장동건을 닮는 것도 아니고 주원을 닮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엄정화 씨 담당하고 있는 심엔터테인먼트의 본부장이라고 그러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강수였나? 박강수 본부장님. 네. 이번 기회를 빌어 이놈들 대신에 제가 큰 사과드립니다. 그분을 필두로 박강수 본부장님 맞나요? 그분을 뭐라 필두로 그러셨어요? 박강수 본부장님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사실 우리 그 몽타주가 이상하게 좀 그게 우리 때문에 이게 좀 뜨거워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사실 탈날 일들이 많았는데 자잘하게 탈나다가 몽타주 때는 좀 크게 탈이 났잖아. 아니 그 전에 뭐 그거보다 더하게 깐 작품도 많고 한데 이상하게 몽타주 때 뭔가 동티가 크게 났죠, 좀 뭔가. 아니 그때 그 저 S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런 거죠, 사실은. 하여튼 이 본부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시네타운 재밌게 듣고 있노라며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며. 너 영화 나왔을 때 보자며 말 마시고 한 5분 와서 다 원샷 하고 가니까 좀 만취가 됐습니다. 제일 강렬했던 멘트는 뭐였어요?
지금 작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시나리오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미스터 고였나 감기였나 그 연출부 하시던 네네. 저 감독 분이었는데 네. 시나리오 잘 노벰버의 시나리오 잘 봤다며 한마디 하시네 저한테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 이후로 혼자 세 잔 더 폭주하고 만취돼서 실려갔습니다. 그분이 그러지 않아요? 아유 요즘 원고 잘 봤습니다. 노벤비 레인, 노빈비. 노빈비 레인. 아니 제니어리 레인.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거기 주인공이 이제 권칠이 감독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감독님 막 여기 막 온 사람 막 다 만나고 막 그러고 있다 제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만취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보고 아니 저 이재기 작가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저보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뭐 잘못 먹었냐고 계속 그러시길래 어쨌든 우리 저 이번에 간능의 법칙 하는 거죠? 해야죠. 예. 할수 어때요? 있으면. 작품 살짝만 말씀해 주시면. 관능적이에요. 관능적이고 그가 확실히 이 나이를 헛먹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권칠인 감독은 이번에 6번째, 7번째인가 완전한 중견 감독이고 또 한 장르만 쭉 하신 분이잖아요. 예. 이분의 어떤 내공이 이 장르로 집약돼 있는 것 같아서. 멜로의 그 어떤 멜로. 농염한 매력들이. 그러니까 뭐 기대됩니다. 느낌이 이거예요. 경기가 막 야구 경기로 치면 막 7대 8, 뭐 9대 8, 막 10대 9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역전 홈런 나고 막 이런 식의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잔잔한 안타가 있고 재미있게 열심히 던지고 빨리 달리고 오케이. 어떤 잘 느낌인지 치고 알 것 그런 같아. 느낌으로 3대 2 정도 스코어를 만드는. 저는 이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권 감독님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 워너블러드 이유. 그래요. 자 어쨌든 권강동님 이번에 17회 출연하셨고요. 다음번에 오프라인에서 18회로 18회로 뵙겠습니다. 실물로 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권감독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그 전계수 감독님 나온 거 다시 듣고 있다며 자기한테도 그럴 거냐며 보시길래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 주에 관능의 법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다음 주에 못 하게 되면 다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미리 영화를 뭐 시사회든 아니면 혹은 뭐 영화사로부터 파일을 받든 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영화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연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축하할 만한 사연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새 매일 완전히 격감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통화? 뭐 많이 와요. 하루에 아니 뭐 소개를 안 해줬으니까 지난주에 한 두어 통 와요. 걸렀잖아요. 한번. 장유진 양 제목 합격했습니다. 세피님들 안녕하세요. 라이프 오브 파이 편의 상담 사연 주인공 A 양입니다. 드디어 본인의 이름을 까셨어요. 장유진 씨. 장유진. 유진 양 정말 예쁜 이름 가지셨는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수능 봐서 교대로 갈까 고민하던 중등 임용 준비생이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노량진에서 수능 100일 날 번개해 주신다더니 제 사연 계속 씹으시고 섭섭했어요. 그래도 공부하다가 가끔 나인틴 들었거든요. 그치만 나인틴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도 나왔고요. 저 합격했습니다. 교대로 갑니다. 이게 아주 초기 사연이었어, 그렇죠? 라이프 오브 파이 초기는 아니에요. 완전 초기는 아니고요. 예. 1년 전이구나. 한 1년 됐어요. 우리 기억납니다. 유진 양이 그때 저희가 어떻게 충고를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요. 각자 아마 다른 충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만 한 소리였을 거예요. 어쨌든 유진 양이 본인의 어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신 것 같아요. 수능도 잘 보시고 드디어 이제 교대에 가서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지금 우리 진심으로 수능 다시 축하드려요. 보면 한 100점은 나올까? 나올까? 일단 수학은 다 빵점 받을 텐데.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 깔 텐데. 와 3,000점 만점이에요? 100점이라니요? 저 사람 참. 장유진 양 정말 진심으로 합격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저희가 괜히 뿌듯하네요. 기분 좋습니다. 우리 3명 중에 한 명 올해 수능을 보게 할까? 헬로우. 자, 우리 레이첼 양께서 SBS 정문에 G4를 맡기셨다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네, 제가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양두원님에게 보내는 쥐포. 그래요? 네. 그 양도현님 전달해 줬어요? 지금 소치에 있어요. 소치에서 문자 열심히 주고 받았어요. 어떻게 하지 그럼? 양두원님과. 그럼 어떻게 하지? 로젠 택배한테 소치로 좀 가시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죠? 레이첼 양. 그래요. 어떻게든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씹어 먹고 뭐 전달해 드리든지. 감사드립니다.
또 엊그제도 슈바님께서 네이버를 다니는 슈바님께서 네이버에 보내주셨죠. 근무하시는 슈바님께서 맥주에 그 과자, 그 볼펜, 뭐 초콜릿 코팅을 음. 한 아몬드. 카페 아티제.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분이 저희 고정 출연하는 콩한테도 선물을 보내셨는데 우리 거보다 훨씬 좋더라고. 아 그래요? 콩한테도 보냈어요. 우린 저 콩만도 못한 거예요? 다음은 우리 저 맥가이버님께서 맥가이버님께서 자 각자 받으셨을 거예요. 박노해 사진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열리고 네. 있거든요. 네. 박노해 사진전 티켓을 보내주시면서 좀 직접 광고를 하고 싶다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지하 1층에서 2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그 브로셔나 이런 거 받아서 봤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시인에서 사진 작가로 변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저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맥가이버님, 투 김은종 PD님, 얀드봉은 사랑입니다. 남자는 현역입니다. 19 만세. 종교 행사에서 듣던 올드스쿨이 군생활 작은 탈출구였습니다. 감사드려요. 하면서 이분이 올드스쿨을 군대에서 들으셨나 봐요. 젊은 분이지 굉장히. 맥가이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맥가이버야 아이디는. 이 맥가이버님이 저한테도 똑같은 종이에 포스트잇 보냈는데 저한테는 남자가 쓰는 걸 읽기 불쾌하시겠지만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쭉 되게 길게 썼어요. 안 봤어요. 불쾌하시겠지만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예 안 봤어요. 감사드리고 저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에 이렇게 광고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듣고 계시면 원하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협찬해서 프로모션으로 이 프로그램 말고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그리고 저 추천을 해드리도록 정서임 하겠습니다. 작가한테 보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투 정서임 작가님, 다 큰 애 셋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멘탈 관리 무슨 소리 하는 잘하시고요. 거야? 앞으로 크지 않았어. 잘 별로 크지 돌봐주세요. 않았어요. 맥가이버 올림. 우리 정서임 작가한테 다 큰 애 셋 하고 물음표를 치셨거든요. 이분도 확신이 없었던 거야. 다 큰 애시라니요. 하필이면 서임 작가가 지금 여기 없네. 이 사람 지금 아직 저 풀발기 아니에요 우리.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어요. 두 배로 더 커질 텐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그 양동 기자 그 G4 얘기하니까 아니 그 양동 기자하고 소개팅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던데. 저 여러 명은 아니고요. 왜 그래? 후져 좀 눈치 없이. 정말 한 분 왔습니다. 두 명이었어. 나 봤어. 한 명 더 있어. 정말 이 한 분의 두 명의 메일을 소개를 야 2대 시켜드릴게요. 1이야 나름 경쟁력. 자 이수지 양 여기 사진 보세요. 그분 미인이야. 미인이야. 사진 보죠. 이수지 양 기자님과 소개팅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피디님들. 이 사연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양 기자님과 소개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농익은 33살 여인입니다. 당첨. 농익은 당첨. 농익은 자 회사는 82년생인가 그러면? 뭐 33살이면요? 이게 올해지 지났죠.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용산과 남산이랑 아주 가까운 서울역에 한 프랑스 보험회사 자산운용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당첨. 알리안츠? 당첨. FC 바르셀로나는 아니지만 회사 축구팀 FC 카디프에서 미모의 매니저를 담당하고 당첨.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네. 3 당첨. 그래요. 어쨌든 제 이름은 이수지. 당첨. 연락처는 010 땡땡땡땡입니다.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어떻게 뭐 소치로 좀 연결이라도 좀 시켜줘야 되나? 어떻게 러시아- 뭐 3자 전화 연결이라도 좀 해야 되나? 그래 돌아오는 대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추천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메일에 온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인이에요. 저 사진을 믿지 않아요. 그래 뭘 믿나요?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사진 같은 거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세요. 어쨌든 우리 당한 적이 많아요. 씨발 욕 나오는데. 니들 조심해. 뭘 조심해?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형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이 새끼가 말장난을 계속 아까보다. 자 다음은 저 설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드셨나 모르겠네.
장수 사과 청년회 우리 맞습니다. 전대훈님이 보내주신 음, 사과 먹었어요? 저는 CP님께 상납했습니다. 제일 잘했어요. 그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지 않아요? 그 희한하게 맛이 달대. 그리고 약간 그 배 비슷한 사과 있잖아 노란 거 그것도 맛있고 전대원님, 이들은 이미 차장 승진을 했지만 아직 저는 차장 승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정서임 작가, 김은종 PD와 이재희 PD는 각자 먹었지만 저는 CP님께 상납했습니다. 잘했어요. 옛날에 그 저 보통 뭐 줄 때 사과 산지에 많이 담아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새누리당 지지자도 아닌데 말이야. 메타포가 있어요 사과 산지. 메타포가 있어요. 전대호 오늘까지 설 사과 택배 작업을 한창 하고 이게 설 전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하루 1000건 이상씩 택배 작업을 하다 보니 자랑하네. 다들 초췌한 모습이지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젓고 있습니다. 저번 편부터 나인틴이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네, 안 끝납니다. 전대호님 사과 덕분에? 그러니까 이분이 살렸네. 전대호님이? 이분은 구세주네. 이분이 구세주. 구세주네. 전대호 구세주님. 역시 상납은 하고 볼 일이야. 하고 봐야 돼. 장수 사과 청년의 사연이 나인틴의 소개로 알려진 것이 10월 3일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안양 시민의 날 축제에 참석하여 직거래 장터에서 사과를 열심히 팔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10월 18일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 네.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 2명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걸 아버지께 들려드릴까 말까 며칠 전부터 고민하던 터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SBS 피디들이 하는 인터넷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방송이 됐어요. 듣는 청취자가 몇십만 명 되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팟캐스트예요.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제 사연이 소개되었던 부분만 편집한 mp3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잘했다. 장수사가 홍보도 되고 좋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을 하던 중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는데 아버지께서 PD들 과수원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목욕을 자주 못 갔는데 목욕하시면서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던 모습이 선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네요. 나인틴에 나오는 색드립 정도는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 부자에게 나인틴은 좋은 추억이고 이야기거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날카로운 영화평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있고 저희가 뻘소리하는 게 이런 식으로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갔다는 게 정말 근데 이 메일을 저는 한 몇 번 읽었는데도 지금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좀 약간 목이 메는데 그 색드립을 그냥 뭐 곁드림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니까 굉장하신 분인데요. 그럼 뭘 해야 색드립인가요? 막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 해야 돼. 여기 막 하면 이 새끼 색드립 치네? 섹스하는 애가 아니라 색드립 치고 있어? 이제 무슨 PD 자꾸 색드립이야? 웃는 사람 울다가 웃기지 마세요, 제발. 제 전문이에요. 자 우리 저 전대훈이 앞으로도 계속 그 원더풀 라디오 보면 그렇잖아요. 전승하십시오. 울려고 병을 봤는데 왜 자꾸 웃게 되잖아. 여기서 왜 도대체? 야 다음 주에 나 10분한테 아니 형 잘못이지 뭐. 우리 건 감독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시나리오로 그 정도 뽑아낸 것도 기적이에요. 그럼. 연출력의 승리죠. 연출력의 승리죠. 천재야, 천재 연출가. 심지어 손을 안 보고 BP 넘겠다는 게 장수 사과 청년회 이거 인터넷 치시면은 나옵니다. 진짜 사과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장수 신농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 전대호님이 직접 농사지은 사과 맛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되게 맛있더라고. 껍질째 막 먹어도 맛있고. 저는 못 먹어서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어. 맛있게 진짜 드셨겠네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쟤 좀 하나 갖다 줘야겠다. 제가 차장 승진을 한다면 다 전대원 형 덕분인 걸로. 전대호님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그 시나타운 S는 없어졌나 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있더라고요. 또 생방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그러니까 우리 사과 그건 사과해야겠다. 그야말로 사과. 그건 우리가 SS 지금 사과해줘 전대웅님한테 여기 사과래. 사과 받아 먹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지금. 그리고 너는 그 영농조합 그거 좀 잘 띄어 읽으세요. 뭐라고 한 거야? 나 지금도 얘 때문에 헷갈려 나 지금. 나는 장수 신농 영농이 뭐 하는 건가 싶어. 좋아. 장수 사과 치면 돼. 그냥 장수 사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연 소개는 다 한 건가요? 네. 아, 근데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막 예. 뭐니 그 노동 아니 그 노자 도덕경인가 나온 거 자지자 불원인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몰라. 있어. 이따 치고. 자기를 아는 사람. 그걸 음. 잘 읽으면 자지자 불원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야. 똑바로 하세요 좀. 장수 신농 영농조합. 신영 영농조합. 어렵네 어려워. 어떡하냐 선생.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 해적피님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시네타운19 CINETOWN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야 19를 왜 빼냐고. 숫자 19. 그리고 손편지 아까 읽어드리는 거 보시죠. 손편지는 우리가 거의 다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손편지 보내실 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안성되고요. 신주소로 바뀌었잖아. 목동 서로 141. 뭐요? 바뀌었잖아. 목동 서로 뭐요? 목동 서로 141. 그냥 목동 SBS라고 하셔도 옵니다. 목동 SBS 중에 우리 3명 중에 아무나 이름 쓰면 오니까. 그냥 서울 SBS에도 올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네, 하여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네타운 19 담당자 앞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메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네타운 S는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19도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저희가 때 어떻게 되죠? 모르죠. 뭐 사과- 다음 게 사과 편한 줬잖아요. 거는데 뭐. 사과 줬잖아요. 그래서 더 날아갈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음모론이에요. 아니 그거론. 그래. 불편해. 굉장히 음모론 하지 마. 음모론 하지 야 마. 자지는 괜찮고 음모론 안 되냐? 음모론 하지 마. 그러면 그거론 그거론. 좀 센 그거론이에요. 우리의 태양이신 우리에게 우주는 우리 부회장님이시잖아요. 윤 부회장님, 윤부. 우리 태양은 누구죠? 박정훈 본부장님이시죠. 그렇죠. 박정훈 본부장에 대한 그거론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예요? 박정훈 본부장 다음 카페 활동설. 진짜? 아니 요즘 박정훈 본부장 관한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전부 칭찬하는 글이에요. 패션이 뛰어나다. 아니다. 이건 사진으로는 안 되니까 동영상으로 보내신 분이 있고 박정훈 본부장님은 동영상으로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아니죠. 실물로 봬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죠. 제목이 심지어 박정훈 본부장님은 사진보다 동영상이 짱 느낌도 딱. 와. 박정훈 본부장님은 동영상보다 실물이 짱. 끝. 이렇게 말씀. 이게 근데 뭐 가끔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올라와. 혹시 본인이 멀티리그로 멀티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차명 아이디. 자명 아이디로 감히 해봅니다. 감히. 그 새해 인사드리러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내일쯤 한번 갈까요? 그러시죠. 그럽시다. 인사드리러 한번 올라가야지 또 우리가. 그리고 저 우리 센터장님이 우리랑 술 먹자고 세팅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분 사라바님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은닉 닉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변동 닉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국정원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사라바님께서 이런 글 주셨어요. 박정훈 본부장님의 패션에 대한 사견, 열정에 대한 사견인가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볼 때 또 자기 디자이너인 것처럼 디자이너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살아봐요. 근데 아이디가 일반 직장인이 보라색이나 카키색을 입기 위해 괄호 열고 정상적인 이유를 제외한 가로 닫고. 첫 번째, 정록 생명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고 두 번째, 군대를 안 다녀왔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셨는데 본부장님 아니시죠? 네. 많이 올라옵니다. 글이 박정훈 본부장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오늘 저기 해보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간만에 그거론 한번 들어봤네. 예를 들어서 이 그거론에 대해서 카페에 또 글이 올라온다면 그럼 확증을 하겠습니다. 그거인 걸로. 사라바님께서 또 답장을 보낸다든가 이러면은 그거인 걸로. 그거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그 카페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의외로 많은... 비서를 시키셨을 수도. 그거다. 잠깐만. 그래.
내가 그 친구 책상에서 살아봐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 친구 책상에 무슨 문구에 살아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 그 필통에. 그래 그거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알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출근을 소개해 주죠. 네, 수상한 그녀. 우리나라 영화고요. 코미디. 야, 이거 코미디의 우리나라 영화치고는 굉장히 러닝타임이 깁니다. 보통 90한 7, 8분에 끊거든요. 코미디들 영화들 124분. 와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코미디 영화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치고는 제일 길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네, 나왔던 네. 중에 진짜 100분 넘어가는 거 잘 없어요. 길어야 110분인데 124분짜리 긴 영화입니다. 황동혁 감독이고요. 출연은 심은경, 오두리 역 거의 뭐 혼자 다 북치고 장구쳐 다 했죠. 그 다음에 중견 배우들 많이 등장해 주십니다. 박인환 씨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두리의 그 현재 모습, 할머니 모습으로 이제 남은희 선생님 나오셨고, 뭐 이진욱 씨 얼굴도 볼 수 있고, 성동일, 김현숙, 뭐 황정민, 김슬기 뭐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카메오가 아주 카메오가 사실은 여기 나온 출연진들 개런티 다 합친 것만큼 비싼 카메오가 나오죠. 지금 이 시점,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비싼. 제일 비싼 배우. 여기 저 개런티 다 합쳐야 됩니다. 네. 김수현 씨가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꽤 이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근데 참 이게 스타 힘인 게 미안한 얘기인데 영화 보고 나왔더니 계속 김수현 얼굴만 기억나는 거예요. 오토바이랑 그런 느낌 없어? 오토바이랑. 확실히 이게 세구나 싶었어요. 오케이. 우리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할머니가 있어요. 억척스럽고 몸은 늙고 병들었으나 아직 삶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손자, 아들 끔찍히 사랑하고 그리고 좀 진부하긴 하지만 며느리 와도 굉장한 고부 갈등을 빚고 있고 이런 할머니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말순이라는 이름을 극중에 갖고 있고요. 아들네 집에 같이 살아요. 그 아들이 성동일이에요. 성동일이 있고 부인 애자로 나옵니다. 황정민 씨가. 자, 근데 이제 그 며느리를 좀 괴롭혀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할머니 잘못했어요. 며느리 좀 심하게 괴롭혀서 이 며느리가 막 신경쇠약 오고 우울증 걸려서 막 약 먹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할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특별히 뭐 할머니나 며느리나 둘째 누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왜 어렵게 자수성가하신 전형적인 그 시어머니 할머니 보여주시고 자신의 그 기준으로 옳은 얘기를 하신 거죠. 뭐. 근데 그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거기서 손보러 힘든 거죠.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한 명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남은희 씨가 왕년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소시적에 부잣집 딸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데리고 있던 여기 이제 종이라고 나오는데 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머슴? 뭐습니다. 일꾼 정도 집에 있는 일꾼 정도 같은 사람이 박윤환입니다. 주인집 아가씨를 흠모하는 그런. 박인환 씨 너무 어울리지 않아? 너무 아가씨 정말 아가씨 하는데 아니 이분은 정말 싱크로율. 죄송하지만 계속 그 일꾼이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전직 일꾼 역을 한다면 박인환 씨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고 요 정도 이제 인물이 이제 이야기 끌어 나가는데 그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런 단란한 가정에 3대가 모여 사는. 손자는 음악을 한다고 락 밴드를 한다고 설치는 기타리스트 겸 그 락 밴드 리더 반지하 밴드. 이름이 반지하예요. 성이 반씨거든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지는 않지만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문희가 나문이라고 이상하네. 나무 반말 쓰니까. 그냥 오말자로 할까요? 오말순으로? 오말순 할머니가 하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의가 발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문이가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말순 할머니가 손자한테 치킨 사주러 가는 길에 영상 사진을 한번 박습니다. 야 남은이라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습니다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그런가요? 그래요. 하여튼 뭐 박는데 청춘 사진관이라는 딱 느낌이 사진관 느낌이
요즘 잘 안 쓰는 그런 옛날 고색 스트로- 창이라는 스트로보 느낌이 막 이런 거 스트로보 쓰고. 있고 고색 창의 느낌의 간판에 이 음. 느낌이 딱 그 뭐냐 그 8월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 사진관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옛날 느낌. 한 20년 전 느낌. 네.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영상 사진을 찍는데 펑 사진 찍고 나왔는데 맙소사 정말로 한 4, 50년 정도 젊어진 자기 20대 초반 정도 그쵸? 50년 젊어진 50년 젊어진.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좌충우돌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아기가 돼버린 거야. 20살짜리 아가씨가. 당연히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없죠.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쫓아다니던 박인환하고도 얘한테 얘기를 못하죠. 네. 이부 저 거기는 이미 이른 70 노인인데. 그래서 박인환의 그 집에 이제 하숙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조금 작은 방이 있어. 네네. 거기 이제 아가씨로 하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귀여워요. 외모가 귀여운 거야. 그리고 하는 짓이 당돌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20살인데 액면 나이는 20살인데 안에 있는 정서들은 70 정서다 보니까 거기 생기는 묘한 부조화가 매력을 강하게 풍기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감정이 담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평소 할머니였다면 거들떠도 안 봤을 그런 젊은 방송국 PD 네. 막 락밴드 하는 애들 막 이런 막 젊은 남자들이 막 심지어 자기 들이대죠. 손자까지 들이대죠, 들이대. 반하고 음. 들이대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스토리는 그 손자가 하는 락밴드 반지하 밴드의 성공 스토리로 이제 그 중반에 쭉 이끌어져 나갔는데 계속 실패하고 안 먹히던 이 밴드에 이 말순이가 말순 할머니가 그러니까 심은경이죠. 젊은이를 변했으니까 네. 보컬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대박이 나는 거예요. 방송국에 섭외가 오고 방송을 탔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쫙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수영장에 다 같이 놀러 갔다가 상처가 생겨요. 그 피가 나는데 피가 번진 그 지점이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돼가지고 네. 속된 말로 약간 썩어 있는 그런 이렇게 누렇게 갈색으로 확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비밀을 알아듣는 거죠. 아 이게 노화가 상처가 나서 피가 상처가 나거나 수혈을 피가 해서 나면. 피를 음. 뽑으면 다시 원상태로 피가 들어간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노화가 돼버리는구나 음. 깨닫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유일하게 믿을만했던 박윤환한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유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쉽게 찾아온 젊음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순교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지하 밴드는. 네. 그리고 공연 바로 그 당일날 공연을 몇십 분 남겨놓고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방송국으로 달려오던 손자죠. 그러니까 이 반지하가 그만 트럭에 치여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하필이면 또 혈액이 RH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AB형 그것도. 병원에서 수혈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필이면 또 할머니만 같은 혈액형인 거예요. 이 할머니가 수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이 있는데 수혈을 안 하면 그 자기 아들인 반현철 교수 송동일이죠. 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밀을 이제 알아낸 다음에는 어머니 평생 자기 키우느라고 정말 청상이라고 하죠. 청산과부 어릴 때, 개같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기껏 다시 이렇게 젊음 찾았으니까 어머니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방송국 PD랑 사랑도 예쁜 음. 사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내 아들로 오면 내가 어떻게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시라고. 근데 할머니가 손자를 그냥 아픈 손자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수혈대 딱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손자한테 뽑아주게 되고 다시 돌아가요. 옛날에 다시 나문희 할머니로 돌아가는 쪼글쪼글한 거죠. 심은경에서 남문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거 사건들 얘기 안 하니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디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시츄에이션을 다 얘기를 안 하니까 슬프고 갑자기 나 울컥해지 눈물이 나고. 저 메디컬 드라마인데. 메디컬 드라마고. 슬픈데? 눈물 나. 김민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병원에서는 RH-형은 특히 AB형은 꼭 피를 꼭 여분을 좀 넉넉히 빛에 두시는 놓는 걸로. 것으로 합시다. 요거를 일단 편지와 요 사연과 이제 애청자분이 보내주신 책을 잠깐 소개를 먼저 시켜드릴게요. 온지는 DJ 다 됐다. 온지는 꽤 됐는데 준비를 되게 많이 해. 오늘 영화에 딱 맞는 책이어가지고 우리 애청자 시네타운 19 애청자 이승현님께서 보내주신 책이었는데요. 이게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에서 재정임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이 같이 엮은 책이에요. 우리 저 애청자 이승현 양의 글도 여기 있고요. 아. 네. 양이에요? 예, 이승현 남자분 님. 아니에요? 이승현님.
난 양으로 하고 싶어. 그래 좋아. 제목은 여자겠지. 여자야.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길 서러워라. 야, 남자면 희망이 없는 거야? 절망이지. 아 조용히 좀 해봐. 남자는 수열이야. 야 조용히 좀 해. 수열. 황혼길 서러워라라는 책이고요. 5월에 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재정임 역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남자들하고 술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이유 딱 하나야. 혹시나 하는 가능성도 없잖아. 그래서 싫은 거야. 알았어. 아니죠. 사실 혹시나 그만해 이 새끼야 너는. 이재용 PD님 혹시나를 더 할 거. 알았어. 나 빨리 읽으세요. 혹시나 자꾸 뜸들이니까 자꾸 끼어들게 되잖아요, 제가. 자. 이게 뭐 내가 끼어든다는 듯이 자기가 죄송합니다. 낚이고. 그 이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그 대학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같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쫙 써놓은 건데 단 못 읽어보고 이게 몇 편 읽어봤는데 에코 좀 넣어줍시다. 그래요. 아니 뭐 에코까지 넣을 필요 없고 음악 깔아줘요? 아니 됐어요 필요 없어요. 요거 한번 안 읽을 거예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시츄에이션 아까 코미디들 그런 코미디 영화로서는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당 뭐 정말 뭐 이렇게 두 손가락 올라간다 엄지 손가락 올라간다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의외로 좀 거기서 다루고 있는 던지는 질문들이 감독이 던진 질문들이 의외로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영화가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기서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나문희 할머니도 잘못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청상이 돼가지고 어렵게 시장에서 진짜 시래기 주워가지고 연명하면서 자식을 뭐 국립대 대학 교수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뭐 이런 느낌은 나오잖아요. 명신에 안 돼 있지만 아들 그렇게 막 TV 토론에도 나가고 이런 아들로 키워냈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또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생선찜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강요를 하게 되고 또 며느리도 또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거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둘의 저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가치관이 있죠. 다른데. 저는 어쨌든 둘의 어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고령화된 사회에서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개인의 물론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어떤 뭐 모자람 뭐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성격이 뭐 부족해서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길을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순 PD는 어떻게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나 시어머니 중에? 정확하게 잘못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 게 맞는데 그렇다고 개인의 잘못을 사회적인 잘못이라고 가리기에는 개인의 잘못이 명백하게 왜 그러냐면 고부라는 것은 명백하게 권력이 기울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권력을 갖고 있고 며느리는 약자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둘의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힘이 없는 쪽에서 일으키는 갈등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쪽에서 일으키는 갈등인 거지. 근데 그게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예를 들면 자기 인생을 전부 아들한테 걸고 살아왔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지나치게 감정이입하고 아들을 마치 나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아들의 일생이랑 나의 일생은 별개인데 마치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긴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며느리한테 과도하게 강요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문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잘못한 것도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 도중에 나오잖아요. 왜 자기 그 음식점 음식점에 이거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상대방 음식점 망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일도 사실은 저질렀고 그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말하자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 빼돌려서 중국에 파는 거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그 얘기하잖아요. 잘못하고 고부간의 아니. 갈등하고는 난 연결이 안 된다고 그게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그리고 자기 아들을 먹고 살기 위해 정말로 모든 걸 다 걸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세월이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파트너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뺏어가는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의 원인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대부분 아들한테 모든 걸 자기 일생을 걸어요. 자기가 사회적인 거나 이런 게 없이 어머니들이 보통은 자기의 일생을 전부 아들한테 걸고 살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며느리는 자기 아들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뺏어가는 존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덕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덕성인 부분도 있다라는 건 인정은 하겠는데 네. 저는 그 기본 전제가 지금 고부간의 갈등에서 과연 그쪽이 권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전 전제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과도기에 상황에서는- 가깝죠. 과도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권력이 과연 어느 쪽에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걸어버리고 투영하는 거 그건 저도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남은이 어쩔 수 없이 살아온 행적이 있잖아요. 그 행적이 잘못된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행적으로 인해 벌어지는 고부 갈등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죠. 뭐 추어탕집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를 난 고부간의 갈등에다가 아니요. 그거 잘못은 그거 근거로- 잘못이고 네. 고부간의 갈등도 저는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냐 그러면 며느리 쪽보다는 할머니 쪽에 훨씬 더 책임이 있다는 쪽이에요. 저는 나는 전혀 책임 그렇게 소재를 느끼지 굳이 못했어요. 얘기하자면 나문이가 페널티가 한 30%, 네. 며느리가 한 10%, 네. 60%가 성동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고부 갈등에서 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맞죠. 제일 병신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요? 굳이 이제 문제를 보자면. 성동일의 문제점이 뭐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2층짜리 주택으로 보이는데 정원이 좀 딸린 건평 뭐 한 30평 정도 나 되고 진짜. 나 정원에 있는 거 보니까 대충해서 대지가 그래도 한 70평 돼 보이던데 정리하고 무슨 아파트- 동이 거기 무슨 동이에요? 거기 좀 나와요? 느낌으로 봐가지고는 저 세곡동 이쪽인 것 같아요. 그쪽 변두리. 야, 세곡동 어, 난 아닌 것 같은데. 뭐 염리동이나 이런데 염리동. 변두리. 염리동은 마포인데 그런 느낌. 마포는 변두리는 그냥 아니죠. 별 생각 없이 해본 거예요. 염리동 하나 얹은 거예요.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해졌죠? 그냥 대충 공릉동 할까 하다 아니, 염리동에 아니. 머릿속 공릉동 할까 염리동 할까 하다 염리동 간 아니 거예요. 내 느낌이 연신내였어. 이건 신네. 어. 그래. 그 정리하면 이제 손에 뭐 그래도 한 8, 9억 정도 줄 거거든요. 10억까지 에이 아니어도. 그게 무슨 10억이가. 아유, 너 아유, 나갈 때 막 마당이 주택 이 사람아. 넓어. 에휴, 땅값을 모르고 한 얘기. 그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지만 주택은 그 정도 한다고. 최소한 많이 받으면 10억 넘게도 받아. 그럼. 그거 하나 해서 할머니 조그맣게 해서 내보내고 딸려날 내보내야 돼. 딸려한테 집은 얻어주는 거지. 원룸 하나 얻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부랑 아직 아들은 어리니까 아들 잡고 3명. 그러니까 지금 5명이 한 집에 살잖아요. 1대1 대 플러스 3으로 해서 이거를 다시 짜야 됩니다. 전략을.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요. 모든 기승전 부동산이야?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야? 아니 뭐가 있나요? 그럼 뭐 펀드로 할까요? 그렇게 하면 다 정리됩니다. 이재익 실장은 기승전 부동산으로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러면 결국은 마르크스에게는 뭐든지 그 제가 이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데는 그 은평구 신사동에 그 뉴타운에서 아파트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한 35평 정도의 그 저기 와이프랑 북한산 앞에 아파트 좋아. 공기 거기 너무 좋아. 애 하나 데리고 셋이 사는 거고 근처에 좀 작은 곳에 어머니 하나 뭐 전세를 얻어드리고 딸려는 그냥 이따 니들 알아서 해 하고 치우는 거죠. 김은정 PD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고부간의 갈등을. 여기 정답 나왔잖아요. 다 해결돼. 이러면.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다 해결되네. 별거. 기술전 별거. 부동산. 심지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윳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어디다 묻어놔야 됩니까 이승훈 PD님? 네? 한 8천 여윳돈이 생겼다. 네. 작은 아파트로 줄이고 네. 그다음 어머니 조그만 거 하나 얻어드리고 저 딸을 오피스를 내보내고 한 8천 남았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야죠. 우량주 장기 투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량주가 어떤 게 우량주예요? 저는 올해 제가 재미를 제일 많이 본 주식은 올해 작년 말 거쳐서 제일 많이 본 주식은 네이버란 주식이 있어요. 네이버, NHN. NHN이 이제 네이버로 분사를 했거든요. NHN 엔터테인먼트랑 네이버로 분사를 했는데 네이버로 재미를 제가 많이 봤죠. 그리고 제 생각엔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한 2, 3년 묻어두면 한 2, 30% 수익 어렵지 않게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었구나. NHN 옛날에 NHN이었는데 그게 NHN인데 분사를 했어요. 떨어져 나왔구나. 그 한 게임으로 대표되는 이 게임 부분과 그다음에 저 네이버 홈페이지하고 라인이라는 이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이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뭘 담당해요?
네이버 홈페이지랑 네이버 그다음에 지식인요. 라인. 어. 게임은 NHN에서 계속 하고. 게임은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분할된 회사에서 하는 거고. 네이버. 오늘 그 공든 주식이 무너진다 몇 회죠? 17회? 17회 하고 있나요 지금? 네. 네 그래요. 나 계속 말씀 나누시죠. 이재규님 저기 네. 하나 만드세요. 뭘로요? 공든 아파트가 무너지랴. 이거 하나 만드세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반현철 교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저 성동일이 나쁜 놈인 걸로. 네. 나쁜 놈은 영화는 되는구나.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정 PD? 그래서 전 영화 얘기 한 마디도 안 해요.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 124분인데 네. 시간 훌딱 가더라고. 음. 약간,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사실 이 판타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네. 결론적으로 이런 영화의 핵심은 디테일이거든요. 네.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 있고 또 하나는 이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난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 들었다. 심은경 주연 한 번 시켜주려고 이 시나리오를 썼나? 라고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입었구나. 이거 뭐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역할에는 딱 제격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심은경이 사실 그렇게 막 예쁜 배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연을 할 수 있는 배우는 아닌데 뭐 이 영화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을 하기엔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나머지 배우들도 정말 연기 좋았고 저는 그 며느리 역의 그 황정민 씨 있잖아요. 네. 우리 저 남자 황정민 말고 네. 지구를 지켜라에 나오던 이 네. 황정민 이 아줌마. 네. 이 아줌마 연기도 너무 좋았고 박인환 씨, 뭐 성동일. 나는 그 눈물은 안 나던데 그 성동일 씨가 그 저기 뭐야 그 뭐지 붙들인가 뭐 그 얘기 하는 순간 있잖아요 병원에서 붙들이 마지막으로 엄마는 엄마 인생 살라 그러잖아. 너무 그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은 안 나던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건 뭡니까? 아니 내내는 눈물 그동안 안 나다가 그동안 거기서 안 나다가 계속 울었어 보면서. 그 성동일 씨가 그 붙들이 연기를 하는데 야 성동일이라는 배우 정말 좋은 배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성동일 씨한테 딱 원샷이 가는 순간 자 이제 성동일이 연기 한번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울어 라고 예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예고를 하면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네 이제 성동일 네. 연기 들어간다 네. 한번 좀 울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이 초반에 한 1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제 가수 오디션 프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코미디의 흐름은 김용화 감독의 느낌이 좀 많이 났고요. 민한계로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 약간 김용화의 그림자도 드리우긴 한데 이 황동혁 감독이 굉장히 영리한 연출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는 마이 파더도 사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한번 영화 진짜 어떻게 그런 영화를 보냐? 진짜 그런 영화는 진짜 누가 DVD 선물해줘도 안 볼 것 같아. 야 마이 파더 지금 무시 보는 거야? 무시 보는 거야. 그러다 다음번 또 마이프 이재 PD님, 저 마이 파더 제 감독입니다. 네.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완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뭐 변호인 보고도 많이 울었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좀 더 울었어요. 확실히 내가 이런 쪽으로 많이 꽂히는 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까 김은정 PD가 앞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네. 어떤 그 생각해볼 거리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네.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의 미덕을 잘 갖고 왔어요. 이게 남의 거 잘못 갖고 오면 진짜 어색한데 네. 잘 갖고 왔어. 반가가 가졌던 그 문제 의식이 네. 딱 그만큼의 크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노동자의 대한 인권 문제를 네. 얘기했다면, 코미디로 풀어냈다면, 여기 이제 노인 문제를 바로 직격탄으로 앞에서 딱 들이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 풀었고 그것도.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영하 감독 얘기를 했지만 그 미녀난 괴로워에서 보여지는 그 변신물이잖아요. 변신물. 예. 변신물의 코미디도 굉장히 오히려 그 느낌으로 봐서는 미녀난 괴로워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풀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감독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근성 같은 게 보여서 좋았던 게, 네. 이거 유심히 본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지하라는 손자가 네.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사실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한참 그 전에 사고가 나거든요. 중학생 뛰어들 때 사고가 나요. 사고가 안 나더라고. 한참 더 가요. 코너 꺾을 때 보통 받치는데 코너도 그냥 제대로 돌아. 쭉 가다가 퍽 사고가 나요. 그 마지막 카트가 이런 거죠. 이렇게 멀리서 비추고 있다가 툭 사고가 나는. 사고 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자전거 딱 잡아 타고 중앙선 딱 했을 때 보통 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 감독이 이런 거 근성이 있구나. 그게 벌써 5초 이상이에요. 그거 연출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보통은 이런 코미디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은 그냥 그 자전거 도는 거, 그렇죠. 바퀴 도는 바퀴 거, 돌죠. 바퀴. 그거 바퀴만 그냥 보여주고 끝나요. 빵 소리 보통은. 바퀴 도는 건데 그런 집요한 장면, 집요한 것들이 곳곳에 되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그 나문이가 이제 심은경으로 변했을 때 장을 봐가지고 가다가 뒤에서 이진욱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야 이 새끼 하고 딱 돌아보는데 고등어 대가리 가지고 칼처럼 이렇게 해요. 하필 왜 고등어였을까요? 등푸른 생선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보면 옛날에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칼날. 칼같이 생겼어요. 이 조리를 안 한 생 고등어를 보면 시장에 사온 고등어를 보면 식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느낌들. 근데 거기서도 역시 그 중국 영화 보듯이 고등어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효과음이 들어가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점들이 관객들에게 웃어야겠다. 울어줘야겠다. 관객들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 정성이. 예. 안 좋았던 것도 하나 있었어요. 안 좋았던 건 딱 하나인데 이것도 디테일한 건데 그 공연 장면들이 너무 낡은 느낌이에요. 공개 방송하고 이 TV 공연하는 장면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화라면 TV보다는 더 볼거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집약적이잖아요. TV는 아무리 정말 거대한 뭐 대작 드라마라고 해도 한 해에 100억씩 안 쓰잖아요. 제작비가 100억이지. 네. 영화는 100억 가지고 한 편 만드는 거예요. 100분. 이것도 분명히 굉장히 비피가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 30억 이상 들었을 텐데. 그럼요. 최소한. 그러면은 그 공연 장면도 우리가 우리 SBS PD가 연출하는 인기가요보다는 때깔나게 찍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리전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뚝심이 헐리우드 그런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그런 지점들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돌파하잖아요, 그냥. 근데 이 감독은 돌파는 못하고 어떤 타협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인기가요보다 느낌이 더 잘 살게 공연 장면을 찍은 영화들이 사실 많지가 않다. 그건 다 박정훈 본부장님 때문이에요. 되게 그 항상 실망하게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금 박정훈 본부장님 얘기하니까 눈물이 왈칵 나는데요. 그래요. 이 사람 난 써니 보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박정훈 본부장님 얘기하니까 눈물이 왈칵 나. 이름만 들어도. 우리 위대하신 령도자. 본부장님 카페 활동 즐겁게 하십시오.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미녀는 괴로워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예. TV 쇼가 나오는데 근데 미녀는 괴로워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영화가. 그래 미녀는 괴로워. 괴로워.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나란히 틀어놓고 보세요. 미녀는 괴로워가 훨씬 더 세련되고 볼거리가 좋아요. 그 느낌이. 왜냐하면 이게 또 여기 라디오스타의 느낌이 상당히 묻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노브레인이 실제로 등장해가지고 네네. 락을 연주하잖아요. 네. 여기 등장하는 반자 밴드의 그 락 질감하고 네. 라디오스타에 등장했던 노브레인의 질감을 비교해 보세요. 떨어져요 이게 더. 음. 근데 여기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컬리스트잖아요 직업이. 심은경의 직업이. 그 점이 안타까웠어요. 왜 막 10년 가까이 된 그 두 영화 미녀는 괴로워, 변신물, 또 하나는 그 밴드물이라고 좀 이상하다. 밴드물 느낌이 있는 그 영화 한참 전에 나온 그 영화들 보다도 못하게 찍었나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감독에게 내가 마음이 간 이유는 100% 감독 내지는 음악 감독이 LA 메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음악 필이 전부 LA 메탈이야.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보면서. 근데 엘리멘트를 좋아하는 그런 또 저기들도 30, 40대들도 반영을 했고요. 5, 60대들 만약 관객들이 보신다면은 김종호나 최은옥이나 이런 좋은 가수들의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벌써 나성에 가면은 2번이나 들었습니다. 신청으로. 장미여관하고 오더라고요. 같이 부른. 아니요, 그건 버전이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지금은 들어와 있겠구나. 들어와 제가 있어요. 틀 때는 안 들어와 있었고 새샘 트리오의 나성. 새샘 트리오. 그렇구나. 이승우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영화를 볼 때 영화 자체로서의 평가보다는 영화 외적인 게 더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갈리는데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일단 영화 얘기를 하면 저는 CJ로 이직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월급을 많이 줘. 여기 얘가 그렇게 연차 많은 PD가 아니잖아. 5년 차 정도. 근데 최소 32평 이상 하는 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레인지로버를 끌어. 이러려면 최소 1억 5천은 받아야. 마포 지역이거든요. 마포 지역인데 지금 한 7억 전후 될 거예요. 그 아파트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전세가는 한 67, 한 5억 선. 제가 보기엔 9억하고 전세가 5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레인지로버가 지금 그게 이보크거든요. 네. 이보크가 제일 싼 모델이 7천 초반대 떴습니다. 7,500이니까. 근데 그 2.2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윗급 모델이거든요. 8천 초반대, 네. 8,400, 300 정도, 네, 네. 400 정도. CJ로 이직을. 나 지금 갑자기 이승훈 PD의 인을 하고 싶어요. 저도 같이 왜냐하면 저는 다른 이유예요. 조연출이 너무 예뻐. 아니 저런 조연출과 일할 수 있으면 매일 밤을 새도 될 것 같아. 조연출이 너무 예뻐. 나 김은종인. 그 얘기를 내가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해버리면 어떡하냐. 가자 우리. CJ로 집이나 차는 이만하면 됐어. 나 김은종인. CJ로 가자. AD만 바꾸면 돼. 야 AD가 그런 AD가 옆에 계속 있는데. 야 인턴이라고만 해도 좋아. 아우 야 정말 어마어마. 그걸 내가 좀 CJ 가면 정말 그런 AD들이 있나요? 아우 안 가봤을지 모르죠. 그 영화는 저는 이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름 붙이고 싶어요. 데포르메 무비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그 카툰을 그려서 초상화를 그리듯이 굉장히 변형을 시켜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무비. 그러니까 뭐 팝콘 무비라고 하기에는 팝콘 무비보다는 저는 데포르메 무비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데 그런 영화고 그다음에 뭐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심은경 원맨쇼예요. 심은경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끌어가요. 그거에서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김은정 PD랑 제가 동의하지 않는 지점에서 문제점인데 저는 남은희 씨가 말하자면 악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당인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남에게 나쁘고 해코지를 하겠다가 아니라 남은희 씨의 일생을 쭉 보면 그냥 자기를 위한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안에서만 우리만 잘 살면 돼 하는 식으로 쭉 살아왔다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죽건 말건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당장 살기 급한데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만 알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캐릭터를 영화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를 그냥 심은경의 캐릭터에 다 맡겨버렸어요. 이거는 좀 아니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추어탕 장면이 나왔으면 그 뒤에 추어탕 장면에 대한 변호 이런 것들이 끼워 맞춰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심은경 씨 캐릭터에 다 이 캐릭터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를 전부 맡겨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 황 감독님이 안일했던 부분이 아닌가 뭐 그거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영화를 보면 프리티 우먼 원곡이죠 그거. 뭐가요? 프리티 우먼 원곡이 나오지 않아요? 원곡. 그 돈 주고 로이 오비슨. 돈을 주고 갔다. 아니 그거는 벌써 여러 번 쓰여가지고 좀 쌀 거예요. 아. 한 3번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곡. 다른 데서 다른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좀 쌉니다. 제 영화를 안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여러 번 나왔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수지 씨 출연료 받았을까요? 글쎄요. 저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받았을까? 어떤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김수현은 김수현은 뭐 그래도 뭐 인사치레라도 했을 것 같은데 수지는 어차피 등장은 안 했으니까 가지고 사진만 나오니까 궁금하더라고. 나오죠. 그거 나중에 좀 알아보고. 젊음의 상징처럼 그렇죠. 수지 씨가 출연료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하여튼 이 정도로 영화 내적인 얘기를 마치고 영화 외적인 얘기를 하면 영화 외적인 얘기로 두 가지를 이제 갈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상품으로서의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굉장히 진지한 얘기가 되고. 아까도 진지했어요. 그만둬야겠다. 얘기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죠. 이미 망했어요. 이미 버린 몸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흔히 문화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그 문화 상품 장르하고는 다르게 영화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더 강한 이유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갤럭시 3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나 아니면 옷이나 이런 거하고 영화가 다른 이유는 규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규격화될 수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혀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왜 시나리오 대신 써주는 그, 기계.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녀는 괴로워가 생각이 나잖아요. 써니 생각나고 라디오스타 생각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배우를 데려다가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어떤 웃음 포인트를 주고 어떤 감동 포인트를 주고 딱딱딱딱 규격화시켜서 제품을 하나 딱 내놨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의 그러니까 써니나 아니면 미녀는 괴로워를 봤을 때 느꼈던 느낌과는 다르게 이거는 좀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혀 나온 듯한 상품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의 장점은 그러니까 단점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장점은 연속적인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공식으로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CJ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관련이 된 건데 CJ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규격화시켜서 계속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화 그러니까 규격화돼서 나오는 상품으로서의 영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상품이긴 하지만 규격화되지 않은 영화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CJ가 보여주려는 행보는 CJ가 가려는 길은 규격화된 상품으로서의 영화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도중에 나오는 아현동 뭐였죠? 아현동 마님? 아현동 마님이 아니고 하여튼 아현동 패러디한 제목. 공주님인지 하여튼 하현동 공주님. 그런 거가 정확히 써니에 들어갔던 웃음 포인트들이었고 그 들어가는 타이밍도 정확히 써니에 들어갔던 타이밍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격화됐다는 느낌을 봤어요. 아, 이건 규격화돼서 만들어진 영화구나. 규격화돼서 만들어진 시나리오고 규격화된 연출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개를 개연성이 떨어져도 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진욱 씨가 소머즈가 아닌데 막 비가 오는데 저기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달려오잖아요. 이런 우연에 기댄 전개들이 좀 아니란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규격화된 상품으로서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CJ가 내가 뭐라고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여기에 영화에 보면 심은경 씨는 대체될 수 없는 배우잖아요. 다른 배우로 심은경이 대체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진욱 씨나 김슬기 씨나 뭐 심지어 박인환까지. 박인환 씨는 좀 다르지만 이런 그 젊은 조연들을 보면 다른 배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배우인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은 CJ의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이에요. CJ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영화 네트워크는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케이블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예 기획사들과의 관계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CJ를 거스르고는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조연들이 전부 CJ의 그 드라마에 나온 게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의도한 거고 이것과 겹쳐서 보였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있었던 삼성의 총장 추천 입학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CJ하고 삼성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뭐 길들이기라고 얘기하면 너무 나쁜 표현이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내가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거를 정확히 잘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판짜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좀 더 CJ의 입지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호탄으로서의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까 규격화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영화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예술 작품이에요. 네.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제일 강하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장 집약적이니까. 예. 한 방에 쇼를 봐요. 만화는 내가 종이하고 펜, 컴퓨터 한 대 있으면은 내가 웹툰은 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는 그 완전 대척점에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정말 산업화돼 있는 예술 장르예요. 네. 근데 희한한 건 산업화가 아무리 100만 배 돼 있어도 결국 마지막은 예술 장르라고 예술이거든요. 영화가 네. 규격화한다고 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이승훈 PD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뭐 팀을 짜가지고 시나리오 팀을 짜서 네. 계속 구성을 한다고 해서 과연 CJ가 그걸로 성공을 할까? 전 못하리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상한 그녀를 재밌게 봤던 거는 방금 얘기한 이승훈 PD가 얘기한 그런 공정들이 있었지만 그게 안 보였던 거고요. 그렇지.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잘 본 거고요. 만들었어. 네네. 짜임새가 좋아. 그게 그 짜임새가 만약에 그 골격이 뼈대가 보인다. 이승훈 PD가 본 것처럼 그러면 그 영화는 실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이제 주관적인 영화 평을 드리자면 수상한 그녀 같은 경우에는 한 끗 차이로 안에 있는 뼈대가 감춰져 있어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터질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안에 있는 뼈대가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도가 성공할 거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CJ가 그러니까 CJ가 앞으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
상징으로서의 이런 네. 행동들을 보여준다는 네, 거죠. 저도 CJ한테 얘기한 거예요. 음. CJ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게 만약에 뼈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절대 영화 안 터져요. 그럼 그것조차도 규격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아. 뼈대가 안 보이는 공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사람이 그 감정에 따라서 영화 평가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걸 영화 장르에다가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다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영화에다가 대고 그걸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저는 안 근데 가요. 그게 터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구조를 CJ가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습니다. CJ가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을 배우들을 쥐락펴락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 섭외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를 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그런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약간 패러디한 그래요? 듯한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CJ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섭외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예능 프로그램 그거의 역량만 가지고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나와주세요. 이거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딜이 가능할까? 그런 설득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설득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요번에 이 예능 프로그램 한번 출연해 주면 혹은 이 다큐 프로그램 한번 출연해 주면 다음번에 광고 줄게. 맥스봉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를 줄게. 다음번에 뭐 뿌띠째를 찍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딜이 가능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연예인들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에게만 관련된 구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CJ는 구축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CJ는 망을 지금 장악했어요. 예를 들면 CJ 헬로비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그 케이블 사업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CGV가 가장 큰 영화 체인이에요. 그러면 영화 체인에 걸려서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어차피 케이블의 프로그램은 계속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돌리기만 해도 기본 담화는 친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가 산업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이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돌릴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은 계속 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영화사의 그 홀인원 구멍이 요만하다면은 네. CJ는 그 구멍이 한 1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치면 웬만큼 못 치지 않으면은 BP를 맞추지 못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뼈대가 보여도 심지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이 그거에 신경 안 쓰는 시장이란 것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까지 이미 CJ가 시장의 대부분을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영화로 어떤 영화를 찍어도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영화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다른 그렇습니다. 시각을 가진 영화들이 사실 저는 두 분 얘기 좀 뜬금없게 들리는 게 한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딴 데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CJ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피를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지만 CJ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피를 시나리오를 봤다는 게 뭐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아이템을 고르고 만져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승훈 PD가 하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피를 이게 봤다는 신호탄이 게 아니라니까.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퀵, 7광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네네. 아. 다 마찬가지로 찍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니 근데 마음이 진짜 마음이 수상한 잡혀서 뭐랄까 그냥 아니 갑자기. 그런 시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규격화된 상품이 찍혀 나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 퀵이나 7광고도 마찬가지죠. 그건 안 봐서 제가. 똑같아요. 그런 재난 영화들 다 조합한 신호탄을 처음 시나리오고 봤어요. 그런 요번에 레퍼런스고 그런 요번에 아이템. 신호탄을 처음 봤어. 그러니까 마치 킥을 안 봤기 5년 전 때문에. 일을 예측하는 그런 아니, 느낌이 아니. 드는 거죠. 나 너 2008년에 내 지금 2014년 얘기하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온다. 봐. 이 음모고 지금 야 그 브라더스 걔네 위험해.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P님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예요. 규격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뭐냐면 규격화를 처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헐리우드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그럼요. 만들어왔고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규격화를 어느 정도 가닥을 그러니까 그동안 퀵이나 실광고도 뭐든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죠. 있겠죠. 그럼요. 하지만 어떻게 규격화를 하면 될지 가닥을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많은 좋은 얘기들을 했던 뉴라든가
또 그동안 또 쇼박스 놀고 있나? 롯데 놀고 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CJ가 다 먹을 일은 없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승훈 PD가 얘기한 전자 같은 경우는 좀 뜬금없게 들리지만 후자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 다른 그 매니지먼트사들과의 그런 연대 아니, 뭐 내지는 어떤 CF를 통한 어떤 그 그 연계라든지 산업 자체를 연계해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드라마를 CF랑 케이블 묶든가. TV로의 재판매 어어어.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말하자면 엄청난 안전망을 남들 하나 깔고 한 뭐 드라마랑 예능이랑 묶을 수도 20장 있고. 깐 거예요 거의. 안전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도 되고 왜냐하면 저희도 SBS 직원이고 현업 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우려가 되는데 앞에 그 컨텐츠 생산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CJ가 통째로 다 먹거나 지금보다 더 아니, 그러니까 급속이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뭐 없다고 어쨌든 생각해요. 오히려 전 지금 봤을 때 CJ가 지금의 풀 볼륨인 것 같아요. 풀 볼륨. 저는 그렇게 줄어들 생각하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영화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케이블 시장이라는 이런 쪽에서 먹어가고 있는 구조들을 케이블은 보면, 잘 모르겠어요. 영화는 네네,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를 다 먹고 나면 상부 구조가 좀 흔들려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는 느낌을 만드는데 그게 말하자면 삼성의 총장 추천 입학제하고 같은 느낌이 비슷하게 있는 사실은 거죠. 저도 뭐 지금 일개 차장일 뿐이지만 SBS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모델은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저도. 똑바로 그쵸? 하세요. 네. 차장 대우라고. 새끼. 하여튼 뭐 일개 차장 대우지만 기본적으로 SBS도 저희가 무슨 여기 갑자기 콤파스 미팅 같은 느낌인데 우리 지금 화백회의 하고 있나? 평직원 셋이 모여서 화백회의 하나? 그러니까 망의 장악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아까 제가 네이버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돈을 번 거랑 관련이 있는데 네이버를 제가 왜 샀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톡이 다 먹었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라인이 굉장히 빠른 추세로 가입자가 증가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말하자면 넘버원 모바일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월드 넘버원 모바일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니, 뭐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라인에 대한 그 성공을 일부러 홍보하지 않는다고. 라인을 세금 때려 맞을까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 라인이 한국 기업인 걸 철저히 감춰요. 전략이. 그래서 그러니까 라인이 한국 기업인지 대부분의 라인 이용자들이 몰라요. 그건 전략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망이란 건 한번 자각되고 나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망의 장악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철도나 가스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망은 경쟁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CJ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SBS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한때 우리 SBS도 영화 산업 쪽에 적극적으로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봤어요. 그래요. 영화에 SBS 로고가 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 말고 제작까지도 생각을 했었다고. 문화사업팀에서 그걸 배급팀이 투자를 해서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 6년 정도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다가 네. 그 직후에 실제로 직접 투자 제작까지도 생각을 하고 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발을 좀 빼는 느낌인데 발을 완전 뺐어요. 예,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뭐 SBS 직원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으로서 문화를 향유하는 한 명으로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 자회사인 컨텐츠허브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 시도가 아주 성공적인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어쨌든 문화라는 건 다양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재배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예능과 교양의 벽을 없앤다든지 이런 시도가 계속 있잖아요. 특히 네네. 인력 그 교환 네. 문제에 있어서 네. 뭐 획기적으로 진짜 뭐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 네.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가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야 정말 난 이재 PD 정말 당신은 천재인 것 같아. 왜요? 천재인 것 같아. 내가 쓴 시나리오는 남이 찍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 진짜 천재야 진짜. 내가 내 손에 피를 붙일 수는 없다. 당신 천재야. 야 진짜 이재 천재입니다. 내가 우리 SBS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입사 이후로 2007년이군데 2007년에 제가 엘리베이터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썼었어요. 네. 그걸 우리 SBS에서 살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네. 콘텐츠 팀에서 네. 여기서 영화 사업팀이 있었죠. 네. 그러다 미팅도 몇 번 했었는데 결국은 안사시티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여기 안 판 게 가장 그 직원으로서 애사심이 회사심이 훌륭하지. 일부러 좀 약간 재미없게 얘기했죠. 얘기했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 훌륭합니다. 그래요. 자,
이 황동원 감독의 전작인 도가니하고 이 영화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아주 감독 자체가 참 영리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잘 털었죠. 그 느낌들. 그저께 우리 엄영훈 대표도 제가 만났었거든요. 엄영훈 대표가 누구세요? 도가니 도가니의 제작자요. 제작자로 모르죠. 자기 저 전셋집까지 빼서 도가니 그분 얘기를 제작하는 다 잠깐 넣었던 하면 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영화를 자기 단독 제작 원래 프라임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네. 꽤 큰 영화사였는데 세븐데이즈 찍고 그전에 네, 네. 작품 수십 개 했죠. 큰 영화사였는데 저 뭐야 CGV래. 저 그 프라임 산업이랑 관련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테크노마트. 망가지면서 이제 같이 네. 그것도 회사도 없어졌죠. 거기 이제 상무님으로 계시는 분이 독립을 해가지고 삼거리 픽처스를 만들었는데 아 전계수 감독 그 영화 이름을 딴 거예요. 네네. 그때 대단하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영화를 3개 만들었는데 첫 번째 도가니, 두 번째 러브픽션, 세 번째 용의자예요. 지금 타율이 너무 좋은 거지 제작사로. 이기 힘들거든요. 3개 하면 보통 하나 망해요. 보통 2개 망하지 하나 하고. 그렇지 하나만 내도 되지. 지금 3개가 연정 다 좋아. 오히려 이제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기대가 커서 기대만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을 그래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잘 됐죠. 되고 있죠. 지금 충무로에서 거의 한 세 손가락에서는 그러니까 유명한 제작자예요. 영화- 도가니 할 때는 자기 전셋집 뺐잖아요. 그 도가니 하실 때 제가 그분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잘 봐서 아는데 정말 영화 좋아하시고 이게 진심 있는 분인 게 하다 안 되니까 계속 자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굽히더라고요. 그때 카톡명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대로신가? 한 5년 동안 안 바꾸신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도가니 그 러브픽션 만들 때 그 심정을 담은 비장한 카톡명이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를 비장하죠. 성공하고 나서는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보세요. 뭔지. 지금 엄영훈 대표님 카톡이 여기 있다. 엄용훈 여기 있다. 그대로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찡하다. 한번 읽어주세요. 찍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분에서 용의자까지 개봉돼서 성공한 상태예요. 네. 엄영훈 대표님이 카톡 인사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으로 도가니와 러브픽션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카톡명. 아직까지 만들고 계신가? 이런 심지가 이렇게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렇게 만드시다가 나중에 러브 도가니 이런 거. 야, 이름 좋은데 도가니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하다 보면. 러브 도가니. 도가니 픽션. 좋은데? 도가니 속으로. 아, 더 큰 집 가가지고 러브 도가니 사냥 용의자? 아, 웃기다. 먹어요. 아주 그 황 감독은 영리하네요. 잘 생각했고 욕심 내면 한 편 정도 또 그런 거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잘 바꿨네 장르. 잘했고 아까 제가 또 근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장면들, 그런 지점들이 꽤 있어요. 제가 2가지만 예를 들었었는데 작가로서 보다 보면 야 내가 쓴 시나리오 한 줄을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권친일 감독님 다음으로 잘하시네요. 그런 점들은 이 감독 아주 성실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중 PD는 황동원 감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분에 대한 평가는 결국 영리하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술가에게 큰 칭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리하다라는 말 자체가 90점은 될 수 있는데 아직 100점짜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관이나 마이파더나 수상한 그녀나 저는 세 작품 다 정말 작품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다 재밌게 봤어요. 다 밀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봤는데 아직은 자기께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엄 대표의 작품이고요. 지금 뭐 수상한 그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어떤 그 CJ의 작품인 거죠. 그쪽 영화사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영리하게 따먹은 느낌인데 한 다음 작품쯤에는 정말 자기 거 한번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은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황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표현은 너무 이렇게 약간 어린 사람 느낌인데 그런 느낌 아니고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좀 더 이제 정확한 것 같아요. 뭐가 달라? 어감이. 뭐가 달라? 어감이. 전 클레버로 할게요. 클레버는 약간 그러니까 교활하네. 얍실한 걸로. 이분의 영화에 담긴 감성들은 제가 느낀 바로는 계산된 감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이 자기의 진심을 막 날것을 확 내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계산 안 하고 만든 듯한 느낌이 그냥 들거든요. 술 차니까 계산 안 하더만 멘트도. 술 차니까 막 뻘소리 하더만.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만든 듯한 우리 느낌이라면, 연사가 그러니까 자기의 귀여워. 그냥 진심으로 덤벼든 듯한 느낌이라면, 이 경우에는 약간 발을 빼고선 계산해서 이거에선 이렇게 느끼겠구나, 이거에선 저렇게 느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낀다,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느끼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자기의 느낌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남들이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을 집어넣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뭐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드는 감독이 아닌가. 딱 하나 이제 좀 겁나는 건 김용화 감독의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상은 그냥 이미 터졌죠, 그렇죠? 지금 얼마 들어갔나요?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도가니도 그렇고 연타석으로 지금 이렇게 막 4,500만짜리 2개 만들고 나면 네. 다음 지금 김용화 전철을 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음. 정말 딱 그대로 가고 있는데 참 영화만 찍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 김용화 같은 감독처럼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지 김용화 않을까요? 감독님은 옛날 영화를 볼 때도 저는 김용화 감독님 영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정말 좋아했어요. 김용화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는 사업가 같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사업가가 만든 영화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았는데 수상한 거녀가 아까 저는 뭐 계산된 상품이네 어쩌네 이랬지만 그 감독이 사업가 같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 영화 외적인, 그러니까 감독 외적인 요소의 제작에서 사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거지 감독 자체가 사업가 같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아서 저는 그런 염려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갑자기 또 엄 대표님 생각나니까 마음이 찡해지네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엄 대표님이 프라임에서 이제 상무하고 이러실 때 잘 네. 돼서 그냥 괜찮으실 때도 저랑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러브픽션 도가니랑 러브픽션 오래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힘들었어요. 아주 긴 세월 네네, 힘들었어요. 네네. 뭐 3년, 4년, 5년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제가 얄팍하니까 워낙 인간이 또 힘들고 너무 네. 뭐 이렇게 움직임도 쉽지 않고 네. 돈이 묶여 있으니까 네. 할 때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못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 저를 되게 이상할 만큼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연락도 자주 해주고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미적지근했었죠. 그래서 나쁜 놈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분은 계속 아주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잘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좀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니 그렇진 않은데 친하게 지내고 싶죠 사실은. 근데 아니 그러지 말고 미안함을 담아서 엄 대표님하고 작품 하나 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아니야 음성 편지 한번 띄우죠. 아니 한번 열어봐. 뭐 하나 해봐. 뭐 하나 해보자. 뭐 하나 한번 깔아봐. 왜 뭐 띄워? 후달려? 후달려. 진짜 그저께 이렇게 막 다른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자, 삐지 깝니다. 네, 엄영웅 대표님 저 이재익입니다. 제 대표님 뵌지도 벌써 10년 다 돼가네요. 뭐 이런저런 작품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움직임도 있었는데 뭐 결과로 나온 건 없었지만 항상 존경하고요. 그리고 대표님과 언젠가부터 대표님과 저와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뭐 제가 짐작키로는 저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뭐 제가 느끼는 그런 거리감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상관없고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다시 또 뭔가 막 대표님 마음에 들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겠지만 저도 제 길을 쭉 열심히 갈 테니까 지금 대표님도 계속 힘내서 그래요. 잘 되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잘 하셔서 계속 현명한 판단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익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재익 PD와 러브 도가니를 아우, 함께할 그날을 도가니가 쏙 빠지게 그냥. 저는 기대합니다. 그 이재익 PD가 정치적인 지향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재익 PD의 정치적인 지향에 동의하지 않고 이재익 PD가 정치적인 지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정말 저처럼 많이 바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저처럼 진심으로 형한테 맨날 너만큼 많이 바라는 사람 없지만 너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 너보다 적게 바라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점에서 저는 이재익 PD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재익 PD는 보통 이제 그 정치적인 지향을 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재익 PD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정치적인 지향 때문에 존나 손해봐요. 씨발 세금 조금 덜 내자고 세금 존나. 내 진짜. 세금 조금 덜 내자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바꾸면 내가 뭐가 되니? 그러니까 이재익 PD가 처음에 의도는 세금 좀 덜 내고 싶어서 이제 그쪽 정치적인 지향을 소박하기 했는데 시작했어. 근데 난 소박했단 말이야. 그 세금 덜 내는 걸 넘어설 만큼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엄청 보고 있지. 예를 들면 얘 듣고 또 모든 영역에서 손해봐. 음, 또라이 소리 듣고 말이야. 그런 정신병자 소리 듣고.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걸 본인이 뻔히 아는데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대단해요. 근데 또 취향의 문제기도 해요. 이건 취향인 게 아니 뭐 저는
뭐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그것도 느낌도 있지만 있어요. 예. 누군가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되게 싫은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뭐 냄새나는 남자를 유난히 싫어할 수도 있어. 어떤 남자는 털이 많은 여자를 유난히 극도로 싫어할 수 있어. 별건 아니지만 그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그 이 정치 집단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나쁜 놈들도 싫지만 네. 좀 이렇게 무능한 지점들이 보이면 굉장히 극도로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민주당이라는 당을 볼 때 네. 그런 무능한 어떤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니 근데 무능하기로 따지면 저기 해양수산부 장관님 사람은 그렇지만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양당 체제 거의 뭐 사실 양당주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당 아니면 이 당인데 두 당 중에서 무능한 좀 더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당이 싫은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사실. 제가 새누리당이 뭐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어떤 지점들이 옳다고 생각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니까 저는 병신 같은 놈들을 내가 병신 같은 조직을 내가 밀어줘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지점들이 있는 정도예요. 그렇군요. 뭐 대표가 한 짓을 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오래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다음 대선 총선에는 꼭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바뀌어야죠. 그래요. 오늘 우리 정치 방송했네요 완전히. 초반부터. 아니요. 부동산으로 시작했어요. 부동산으로 시작했고. 그 부동산 얘기 마지막으로 하죠. 시작해서 지금 유망한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그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이승훈 PD도 잘 알겠지만 경제를 떠받치는 몇 가지 축 중에서 네. 이 그 실물 경제랑 연결되는 건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민들의 여윳돈을 가지고 여윳돈 내지는 전 재산, 네, 네. 전 재산부터 시작해서 여윳돈까지 네, 네. 두 가지인데 증시 관련해 가지고 사실 딱히 부양책이라든지 이 규제 같은 걸 풀기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워요. 할 게 없어요. 할게 예. 없어요. 부동산은 굉장히 그런 지점들이 많거든요. 많죠. 풀었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몇 개 더 풀 것 같아요. 음. 더 풀고 나면 분명히 화랑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틀림없어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화랑이라는 게 이승훈 PD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슨 지점인지 알아요. 그게 예전처럼 가파르게 높게 대박 터지지 않아요. 다만 어떤 그 하반 경직성 강했던 그 느낌이 네. 이제 멈췄다는 정도 느낌. 앞으로 2, 3년 정도는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 생겼다. 더 내려가는 경직해진 거죠. 거의 단단해져서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반등해서 치솟아 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 내지는 올라가는 느낌은 든다 정도죠. 저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진보 쪽을 표방하는 경제학자분이 부동산 거품 아직도 많이 껴있고 꺼질 거다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거품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꺼지려면 거품이 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그대로예요. 일본에서 예를 들면 그 87년부터 90년에 이제 거품이 꺼지는데 87년에서 90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거품이 꺼지기 전에는 앙등이 있었어요. 폭등 앙등. 쫙 올라가야 그때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실제 이상으로 막 바닥으로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몇 년째 정책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몇 년째 그대로란 얘기는 몇 년째 가격이 떨어졌다.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폭락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건데 전세 없어지면 어떻게 사냐 이런 분들이 많죠. 전세는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럴 거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상승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전세는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폭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 그런 진보 쪽 표방하는 경제학자분들 많은데 저는 거의 동의하기 어려워요. 폭락을 하려면 전 폭락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폭락을 하려면 그 전에 100% 상승기가 한번 와야 됩니다. 이거는 100%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승이 오지 않는 이상 하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집값이 뭐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이다 아니면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막 12억이 됐다 막 2달 만에 그러고 나면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데 막 꺼져가지고 폭락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동안 그냥 이 추세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크게 가격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2동 내지는 3동 아니면 한 동짜리도 그 동이 크면 괜찮은데 그런 동 중에서 90년에서 아니 80한 7, 8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90한 1, 2년 사이에 지어진 목 좋은 나홀로 아파트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수직 리모델링이 허용됐거든요. 수직 증축. 그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먹을 게 커졌습니다. 돈 아주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한 300억 정도 질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조그만 부분에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거 안 들으니까. 그렇네요. 또 하나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어려워요. 이걸 만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뭐 경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막 집값 반토막 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네.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내가 돈이 없다고 우리 학교 안 보내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강남 살다 갑자기 이사 안 간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최근 지난주인가 제가 가다 봤는데 친구 집 갔다 봤는데 그 반포에 레미안 단지가 있는데 34평이거든요. 레미안 뭐 70평, 80평대도 있지만 34평짜리 중소형 아파트, 중소형 평형이 있는데 네. 전세를 10억 5천 써놨더라고요. 전세를. 전세. 네. 34평인데 전세가 10억 5천이에요. 네. 지금 right now. 네. 오르고 있어요, 계속. 네. 예.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 이거 절대 못 잡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개별 장세입니다. 개별 장세. 자, 김은중 PD도 부동산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주식과 부동산을 추천 해주셨잖아요. 좋은 중국어 착하네. 이 사람 똑똑한데 제가 좋은 언어 하나, 외국어 언어.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스페란토. 중국어라고요. 요거 전망 좋습니다. 똑똑한데 이 사람. 내가 중국어 추천할 줄 어떻게 알았지? 추천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저희가 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그것만 피해 가시면 돼요. 제가 적어 놓을게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적어 놓을게요. 그것만 피해 가시면 여러분들은 네이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짝 가죠. 짜잔. 뭐 있어요? 해봐요. 저는 50년 전에 오말순이랑 박씨 한번 잤어요. 어릴 때. 그리고 뭐 죄송할 것도 없지 배우니까. 심경 씨 그 눈매를 보면 새끼가 있어요. 그 주인 아가씨가 명랑발랄하다 그랬는데 아주 명랑발랄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드릴게요. 뭐?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박인환 씨가? 그러네. 아니 그럼 박인환은 그 동네 처녀 전부랑 잤네. 다 잤네. 그럼요. 저는 거기에 말순 씨랑도 자고 순복 씨랑도 자고 다 잤네. 첨언 하나 하자면은 현재 박인환과 신은경 잣. 심은경? 다시 말해봐. 현재 박인환과 심은경. 심은경 잣. 100% 어려진 입니다. 다음에. 예. 어. 100%입니다. 좀 거시기하다 그거. 왜?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정확한 근거가 얘기해봐. 있어요. 자, 신문경이 그 방송국 이진욱 담당 PD 있잖아요. 네. 이진욱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처자식 건사 잘하고 밤일 잘하는 남자가 최고죠. 자기의 정확한 근거를 대요. 자, 손주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박인환이 너무 괜찮았던 거야. 이진욱보다 내가 봤을 때는 에이씨 돌아가자. 다시 나문위로 돌아가자. 이건 박인환이 무리해. 그리웠던 거야. 야 웃기긴 한데 무리해. 야 웃긴데 나도 무리. 이거 아니야. 뭐? 이건 아웃. 아웃. 이건 이거 아니야. 아웃이야? 아니야? 근데 죄송하지만 야 정서임 지금 빵 터졌어. 지금 박인환이 지금 낫다니까 지금 근데 빵 터졌잖아. 근데 날 것 같기도 해. 날 것 같아. 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 이진욱 배우니까 뭐 이진욱 그 캐러비안 베이 나오는데 부실하더만. 그리고 부실해. 박인환 할아버지 허벅지 오우. 봤어? 야 말해 뭐해.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게 젊었을 때 모습을 봤잖아. 젊었을 때로 치면 그리고 또 하나 저 안잣 해도 돼요? 안잣? 저도 앉아 있어요. 같은 거 아니겠지? 성동일이랑 황정민이랑 10년째 안잣. 뭐 그건 100%지. 잠깐만. 그 13년? 아들이 몇 살이죠? 아들이 한 20살 됐겠죠. 20살이죠. 저 19년째 앉아. 저 19년 갑니다. 19년? 오케이, 난 19년이에요. 19년. 이승 PD 콜 오케이? 콜? 안잣 콜? 콜. 저는 이진욱과 조연출 앉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데. 그 정도 되면 잡니다. 아니야. 앉아.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안자기에는 근거가 뭐지? 이진욱 혼자 살잖아. 응? 이진욱 혼자 살고 에이디 겁나 이뻐. 더 이상 무슨 얘기? 근거를 들어보자. 캐리비안 베이. 뭐 캐리비안 베이 뭐? 부실하다니까. 부실해서. 저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느 길을 찾아가냐면 반지하랑 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리고 난 그 시점도 맞출 수 있어. 시도한 시점. 영화 초반 보면 그 AD가 흠모해요. 어느 순간부터 짜증냅니다. 영화에서 정확하게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해. 그리고 PD한테. 전화 안 될 때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게 여성으로서의 걱정이야. 조연출이 출연자가 안 와서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화가 안 될 때. 그래요. 그리고 저 갑시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 영화 속에 그 방송국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국장님들하고 잣. 야, 그럼 방송을 뭘로 하겠어? 방송에 그런 일 없단 말이야. 아니 영화잖아. 잣. 야, 당신 순정 너무 얘기하지 야, 마. 당신 너무 판타지를 좋아한다. 나쁜 아, 새끼들. 이 사람 진짜 야, 판타지 막판에 참 빼냐? 좋아해. 그리고 나 하나 뭐 영화 속에 그 등장하는 그 영화 속에서예요. 김슬기 처녀설 한 번도 못했어요. 얘 태도가 한 번도 못하는 애 태도야.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삐딱하고. 아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애들도 이렇다.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한 일주일쯤 못하면 이렇게 돼. 내가 보기에는 처녀 한 번도 못했어. 왠지 그리고 그 김현숙은 막잣, 막잣, 음. 막잣. 막자신 뭐예요? 그냥 막자는 거. 김현숙이? 남자도 안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막자. 김현숙이? 막자. 가능할까? 가능해. 저 뭐 영등포 그랑프리 이런 데서 막 한 2시쯤 꽐라대고 있으면 막 누가 데려갑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잣 느낌에 거의 뭐 내놓은 것 같아요 느낌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자. 뭘 벌써 정리해? 또 있어요? 또 있어? 아, 뭐 화수분이야. 봉이 김선달인가 이 사람? 야, 뭐 캐도 또 나오네. 아 그냥 그만해요 그러면. 아니 해 뭐 해. 그 나머지 그러니까 노인정이라는 건 뭐라 그러죠? 그 카페 있잖아. 노인들 가는 카페. 실버 카페. 거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초반에 방방 뜨고 다니는 그 할머님 계시잖아요. 중간에 이제 죽는. 그래요. 그 할머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딱 있더라고요. 해. 해봐. 그 할머님 참 자유로우셨던 분인 아, 것 그럼. 같아요. 그래서 박윤환. 아, 그건 뭐 100%지. 에이, 뭐 너무 당연하게 그거 얘기해. 하나만 하는 걸 안 했잖아. 왜 이래? 저는 그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은 장광나무니. 아니 왜 젊게 만들어 주겠어? 왜? 야 이 새끼야 아니야. 왜 굳이 젊게 만들어 주겠어? 그만하자. 나 한 번 하나 더 간다. 뭐 장관 김수현. 이 새끼 끝에 항상 얘한테 마지막을 맡기지 말자. 쟤는 전개까지만 하고 어. 그 절정과 결정과 결말은 결말 안 안 돼. 돼. 쟤는 기와 승만 담당하는 걸로. 어. 그러고 보니 훈종이가 기승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화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셨던 점 짚어주시죠. 전 뭐 무조건 볼입니다. 무조건 볼이고 저도 진짜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꼭 영화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이걸 볼 거 그랬어. 지난번 잭라이언을 같이 봐가지고 쨍라이언. 잭라이언을 내고 잭라이언. 하여튼 꼭 보시라고 하고 혹시 그 아직 정정하신 할머니 거동이 괜찮으신 조 부모님이 계시면 모시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볼. 정말로 40-50년 전 막 음악들도 나오고 하니까 꼭 보리고요. 별점 4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 미리 하나 하자면 박민규 작가의 그 소설가 박민규 씨 네. 낮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저는 노인을 다루는 우리나라 뭐 영미 소설 합쳐서 이 소설만큼 큰 울림을 주는 소설이 없었어요. 낮잠인데 노인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치매 걸린 노인들 얘기인데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박민규 작가는 데뷔작 표절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요? 해명을 했어요. 해명 안 했어요? 그 이런- 표절설이 돌았잖아요. 해명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분하고 책하고 놀 때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알아요 옛날에 34 여의도 분- 시절에. 34분을 땄어요. 편집하고 나니까 6분 남더라고요. 6분을 잘린 게 아니라 편집하고 나니까 6분 왜요? 이거 끝이에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입맛 따시고 끝.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저 박민규 작가의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뭐 마지막 뭐였죠? 하여튼 팬클럽. 그 소설이 제가 예전에 아주 PC 통신 시절에 그 하이텔에 곰들의 모임이라고 오비베어스 팬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온 송준성님인가 하는 아이디 사발 쓰시는 송준성님이 쓴 거꾸로 보는 프로야구 산지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표절설도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에서 글을 일부를 최소한 그러니까 그 그걸 쓴 있었는데- 분이 박민규 씨가 아니라면 최소한 글의 일부를 그대로 전제했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똑같이 썼으니까.
지금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 해명한 지점은 여기 네이버에 보이지 않네요. 박민규 표절 이렇게 쳐봤는데 박민규 씨의 해명 글은 없고 표절 의혹 글만 잔뜩 나오는데 저도 해명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 글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굉장히 웃겼어요 그 글이. 슈퍼스타, 삼미 슈퍼스타즈에 대한 얘기였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상하게 심각한 얘기하면 방송이 골 때려지고 이렇게 웃긴 코미디 영화인데 오늘 이렇게 진지했던 방송이 근래 한 1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집에 수상한 그녀 갖고 이렇게 해도 되냐? 야 대단해요. 진짜. 지술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아.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요? 지술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지술은 그렇게 해놓고 왜 다 뜨고 나니까 후달려? 뭐 어때요? 후달려? 다리가 달달달달. 자, 김은영 PD 영화 예. 정리해 주세요. 저도 완전 볼 드리고요. 네. 별점 4개 반 드릴게요. 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볼 드리긴 하고요. 별점은 2개 반. 좋았던 점은 심은경 씨가 정말 원맨 쇼가 가능한, 그러니까 원맨 쇼가 가능한 여배우란 건 참 드물잖아요. 게다가 쉽지 않죠. 지금 심은경 씨 나이를 감안하면 원맨 쇼를 펼친다는 게 94년인가? 94년생으로 네네. 알고 있어요. 20살, 21살 뭐 이래요. 20살의 영화를,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재작년이었나요? 김고은 씨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주목을 받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김고은 씨 원맨 쇼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맨 쇼가 가능한 여배우라는 진짜 거는 그렇죠. 뭐 한 최소한 40좀 되면 뭐 김혜수 씨가 원맨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잘 맞으면. 엽기적인 할수 있겠지만. 그녀에서 전지현 씨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맨 쇼가 가능한 여배우란 건 되게 드물거든요. 뭐 인어공주에서의 전도연, 뭐 그 정도 꼽는데 대단한 거죠. 어쨌든 어린 배우가 이렇게 원맨 쇼가 가능한 배우가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좋았고 94년이면 제가 고3 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다면 예 계속하세요. 아 예. 94년 94년이면 네. 아니 이미 은경아 아빠라고 불러. 이미 어딘가에 그래요.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을까. 그 우연에 기댄 전개나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 명백히 가져왔던 그런 느낌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김은용 PD는 왜 이렇게 오늘 졸아요? 오늘 어제 뭐 했어요?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지금으로서는 관능의 법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못하면 프랑켄슈타인이나 할리우드 폭로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에? 이것도 지금 막 하는 바뀐 거 아니야, 겁니까? 이것도? 지금 막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죠? 프랑켄슈타인은 뭐였지? 하여튼 할리우드 폭로전은 로버트 드니로랑 쇼온 펜이랑 막 배우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니야. 한번 찾아봐. 그래요. 시사회 날짜 찍어줬네요. 월요일날 있대요. 주말에는요? 있어요. 그거 날짜 쭉 저한테 네, 좀 주시면 보낼게요. 예. 갈 수 있는 날 저 이직 PD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어디서 오케이. 해요, 장소는? 건대 롯데시네마요. 전부? 거의 그럴걸요. 멀구나. 진짜 우리로서는 여행인데 거의 망했다. 거기까지 가려면. 망했다. 야, 요즘 부쩍 노래 많이 해요. 그러네요. 자 메일 주소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시네타운 19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com으로 gmail.com. 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안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91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